네, 반갑습니다. 오늘 간편 결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 내용을 진행할 건데 우리 저기 옆에 계시는 패널 분들하고 같이 좀 일찍 도착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나누다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사실 간편 결제가 작년도엔 좀 화두였다가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조금 뜨뜻해지근해진 줄 알았는데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침 다행히도 제가 전 직장이 SK 플래닛이에요. 그래서 플래닛에서 한 5년 동안 11번가 그리고 OK 캐시백, 실업페이 뭐 이런 사업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실업페이가 사실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재미있는 그리고 인사이트 있는 간편 결제 시장에 대한 좀 논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진행은 한 1시간 정도 저희 토론을 진행을 하고 한 30분 동안은 여러분들 청중에서 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 여기 계시는 사업들 중에서 익숙한 거는 카카오페이 그리고 페이코 이 두 가지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QF페이나 혹은 한국 NFC 쪽 이 두 가지 회사는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각자 여기 네 분이 하고 계시는 회사의 사업 그리고 또 맡고 계시는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들으면서 또 제가 궁금한 점은 질문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부터. 네, 안녕하세요. NHN 엔터테인먼트 정상민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행사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저희 페이코 서비스에 대한 소개 내용도 그렇지만 최근에 인터넷기업협회에서 핀테크협회라고 하는 내부 분과 워킹그룹을 신설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협회에 대한 소개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에서 어떤 현안들을 가지고 좀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지 좀 소개도 드리고 하는 차원에서 좀 참석을 했고요. 핀테크 협회에는 저희 페이코뿐만 아니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베이, 스마일페이, 11번가 11페이, 그다음에 전업비지사인 이니스 등이 참여를 해서 일단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3차례 정도 이제 회의를 진행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이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이나 이번에 오늘 행사의 모티브가 된 금융인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등 이제 금융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내용들에 대한 이제 업계 검토 의견들을 취합해서 의견 개진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핀테크 협의회에도 이제 업계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페이코 서비스 관련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페이코 서비스는 2015년 8월에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시작한 서비스고요. 이듬해인 2016년 3월에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바로 출시를 했고, 2017년 4월에는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물적 분할한 회사인 NHN 페이코가 현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페이코 서비스 종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간편결제 서비스와 그다음에 송금 서비스, 그다음에 선물전자지급수단인 페이코 포인트, 그다음에 베이커리나 카페 등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선물할 수 있는 기프트샵 서비스, 그다음에 티머니랑 연동해서 티머니 가맹점에서 결제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페이코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페이코는 처음부터 특정 플랫폼이나 유통 채널에 국한하지 않고 범용성의 방점을 두고 기존 결제 생태계의 플레이어들인 포스사나 벤사, 카드사, 은행들과 제휴 협력 관계를 넓혀가면서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통신사를 쓰시건 어떤 제조사의 단말기를 쓰시건 주로 이용하시는 채널 플랫폼이나 유통 채널이 어느 곳이건 저희 페이코 가맹점이기만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저희가 올해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좀 가장 중요한 부분도 오프라인에서의 가맹점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 삼성페이랑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기존에 이제 저희 페이코 NFC 단말기나 바코드 리더기가 없는 가맹점에서도 기존에 이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나 포스 단말기를 통해서 마그네틱 정송 방식의 MST 방식의 결제 지원 할 예정이고요. MST 결제 지원 방식 이외에도 NFC 기반이나 바코드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벤사나 신용카드사들과 계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하면서 서비스 확장할 예정입니다. 제가 옆에서 페이코를 지켜볼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 다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비교해서
온오프라인 쪽 양쪽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의 공략이 가장 크다는 점, 이게 큰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NHN 엔터테인먼트가 사실 이제 게임 쪽에서 시작된 회사인데 페이먼트를 그냥 진출한 게 아니라 쇼핑몰 쪽, 커머스 쪽 관련된 진출과 함께 페이먼트를 좀 공략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그냥 페이코가 단순하게 수익 모델 부분에 있어서 간편 결제 수수료 비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연계형 비즈니스 모델을 꿈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수익 모델 관련된 논의하면서 그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쭉 들으면 사업 이야기는 이따 할 수도 있지만 그 부장님의 이력이 좀 독특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에도 계셨고, 예, 그리고 또 네이버에도 근무하셨고, 또 심지어 이베이에도 근무하셨거든요. 그리고 공이 3개 사업자의 지금 이야기했던 회사의 특징이 간편 결제를 또 독자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페이코 관련된 경험과 6개월밖에 이제 안 되셨다고 했는데 입사하신지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의 페이먼트 간편 결제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페이코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뭐 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특히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서비스 확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령 이제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말기 유저들을 락인하는 효과 좀 기대를 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통 채널 같은 경우에도 구매 전환율이나 재구매율 등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제 페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이코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결제 규모가 훨씬 10배 가까이 된다는 기사 내용도 있었는데 오프라인 결제 규모 훨씬 큰가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결제 규모 그러니까 전체 전체 시장에서 이외에 이제 전체 시장에서 오프라인 간편 결제 시장 규모가 훨씬 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의 선점 효과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하면서 확장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이제 신용카드 인프라가 워낙 좀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꼭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범용성이 확대돼가지고 그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범용성이 확보돼야지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온라인 쪽에 이제 좀 의지를 가지고 서비스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 NFC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그 간편 결제, 즉 오프라인 중심의 NFC 중심의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솔루션 회사인데 한국 NFC 쪽 관련된 사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을 5분 안에 압축하라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원래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후불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버스나 지하철 탈 때처럼 본인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결제하는 거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상용화하는데 규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규제 풀러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사 맨날 가다가 오랜만에 저도 나왔는데요. 2년 만에 이제 규제 풀고 런칭을 했을 때는 이미 옆에 계시는 큰 플레이어들이 간편 결제를 한 27개 정도 내셔가지고 제가 세다 이제 27개쯤에서 포기했는데요. 작은 회사가 경쟁하기는 너무 힘든 레드오션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처음에는 엔드 유저가 좀 등록 없이 편하게 결제하는 거를 서비스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머천트 그러니까 판매자들만 상대를 해요. 그래서 판매자들은 구매자들하고 틀린 게 뭔가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요. 본인이 돈을 벌 수 있거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저희 페이 앱이라는 서비스인데요. 그걸 설치를 하면 스마트폰이 일종의 무선 카드 단말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그냥 플라스틱 카드 내도 결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단말기 구입 비용이 줄겠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폰투폰 결제로서 폰 대 폰을 갖다 대는 그런 결제를 만들었는데요. 삼성페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가 MST만 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NFC 신호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폰이 리딩해서 결제하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우리 가게도 삼성페이 받아요라고 이렇게 밖에 써붙여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반응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모바일로 물건을 파는 행위가 되게
어려운 진입 장벽이 있었습니다. 뭐 입점을 하거나 쇼핑몰을 자기가 구축하거나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냥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진 찍고 가격 입력하면 주문서 링크가 하나 생성이 돼요. 그럼 그거를 본인의 SNS,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려놓으면 바로 판매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오프라인 장사하시는 분이 온라인으로 쉽게 팔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드리면서 그게 좀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 결제 금액이 20억 지금 찍었고요. 600억이 넘었죠. 한 달 기준으로.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일본 회사가 관심을 보여가지고 일본 회사 투자를 받고 제가 볼모로 잡혀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서비스 오픈할 때까지 PM을 해야 된다 해서 한 6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일본어도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캐시리스 사회를 앞당기는 역할을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한국에서 했던 일 비슷한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비스는 다음 달에 오픈을 하고요. 근데 6개월 동안 일본 서비스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해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글로벌 진출은 저 죽을 때까지도 못할 것 같아서 방식을 바꿔가지고 또 다른 영문 버전 만들어서 그것도 6월 달에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해외 쪽의 머천트 상대로 보다 쉽게 물건을 팔거나 혹은 오프라인에서 카드 결제 단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그 간편 결제가 27개 우리 국내에 정말 많긴 하거든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하나 새로 만드는데 1조한 실업페이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작은 업체가 그렇게 도전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간편 결제를 만들어도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가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사용자가 그걸 쓰게끔 만드는데 초반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나 고객 접종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그 비용이 일반 작은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미 트래픽이 즉 메가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쪽 회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트래픽에다가 결제할 때 본인들의 간편 결제를 쓸 수 있게끔 붙이는 게 가장 사실은 일반적이긴 해요. 그렇게 일반적인 거를 사실은 이제 SK 플래닛의 11번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11번가에서도 실업페이를 넣은 거고, 그리고 또 이베이에서도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데다가 갖다 그걸 집어넣은 거고, 엄밀히 말하면 또 페이코도 그냥 간편 결제만 되면 아무래도 트래픽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래 관련된 즉 음악 결제 서비스나 게임 관련된 결제나 더 나가서는 관련된 쇼핑몰의 인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트래픽 기반으로 간편 결제를 집어넣음으로써 시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작은 기업은 기회가 없느냐? 사실 그 작은 기업들이 어떤 버티컬한 형태의 스페셜한 유니크한 영역에서 서비스 밸류를 제공하면 결제의 의미가 또 있죠. 그게 이제 한국 NFC가 얘기했던 머천트 단에서 서비스의 밸류를 집어넣으면 기존의 다른 큰 기업이 하지 못했던 영역을 공략할 수 있고, 토스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개인 간의 거래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간편 결제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카카오페이 쪽 관련된 사업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카카오페이는 2014년 9월에 사실 그 전에도 뭐 간편 결제가 대한민국에 없었던 건 아닌데 최초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핀테크라는 그 산업에 좀 포문을 열었던 그 시점에 저희가 최초로 내놓은 카드 기반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최초로 내놨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15년부터는 카카오 내부에서 이제 핀테크 브랜드로 카카오페이라는 것이 바뀌면서 이제 송금, 청구서, 인증 그리고 멤버십까지 이제 차례차례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여러분들의 금융 생활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청구서 서비스부터 제가 서비스를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청구서 서비스는 그 EBPP라는 전자금융업에 속해 있는 하나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고지와 이제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고, 사실은 그 종이 고지서를 저희가 편하게 디지털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뭐 학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굉장히 결제가 불편한 영역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 영역들을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좀 편하게 바꿔보자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6월에 오픈한 인증 서비스, 요즘 굉장히 사실 업계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이제 크립토 기반으로 굉장히 몰려 있어서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가치가 좀 사실 잘 안 보이고 있죠. 근데 그 대한민국에서 상용화 블록체인을 가지고 상용화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서비스고 지금 공인 인증서의 어떤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이라는 부분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대체제를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나오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공사들 그리고 공공기관하고도 일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금융기관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 또 업비트와 같은 또 크립토 기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증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이라는 서비스 아까 실업 원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하나의 바코드 기반으로 사실 실업이 그 당시에는 시장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바코드 기반으로 가서 나중에 이게 오프라인 결제로 저희도 확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맹점들을 하나하나 모셔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SPC 그리고 롯데, CJ 얼마 전에 신세계 포인트 이마트까지 들어오면서 사실 그런 대형 가맹점의 라인업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이제 오프라인 결제 부분에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제가 계속 최초로 말씀드리는 거는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는 좀 정신이 좀 처음 하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업계에서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IT에서 이제 발급한 최초의 카드가 나왔죠. 카카오페이 카드라고. 이게 이제 카카오머니라고 있는 저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바로 결제가 되는 구조인데 그게 이제 50만 발급이 넘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는 그 오프라인 카드든 모바일 페이먼트든 이것들을 매체로 보고 있지 사실은 어떤 것이 진정한 모바일 페이먼트고 오프라인 결제 수단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30만 가맹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쓸 수 있는 페이 카드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체 중에 하나이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류영진 대표님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5월 중순 정도에 이제 내놓게 될 이제 알리페이하고 스탠다드를 맞춘 모바일 페이먼트를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결제 쪽에서도 네, 저희가 이제 힘을 좀 쏟고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을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소개를 한 번만 더 드리면 그 작년 4월에 저희는 별도의 법인으로 분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생일을 맞은 지가 네,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얼마 안 지났고 그 4월 2일이 저희의 창립 기념일인데 그 4월 2일 날 저희가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지금 취급 금액이 저희가 1조 1,300억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성장을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실망시키지 않고 잘 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별도의 독립된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알리페이가 투자를 하지 않았나요? 네, 그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엔트파이낸셜에서 저희 투자를 하셨고요. 이대주주. 그렇죠. 예.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모바일 금융 서비스, 그냥 간편 결제가 아니죠. 그냥 금융 회사죠. 예. 새로운 선진 금융 회사인 알리페이, 위챗페이 두 군데가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에 투자하고 위챗페이는 제가 알기로 카카오뱅크에 투자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의 거대 두 기업이 금융 기업이 한국의 대표적인 뱅킹 서비스에 투자했다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알리페이는 우리 국내 스타벅스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예, 물론 일반 한국인들 말고 한국을 찾은 중국인들 대상으로. 그리고 한국의 주요 면세점, 백화점, 그리고 시장 이런 대부분에서 알리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알리페이와 카카오페이의 만남은 좀 새로운 형태의 또 그 시장 전망을 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몰랐던 회사인데 QF페이라고 우리 국내 중국 기업이고요. 예, 한국에 이제 한국 지사를 만들어서 진출한 QF페이 한국 지사장님 소개가. 생소하신 이름이실 것 같고요. 중국에서 잘 열심히 발전하고 있는 핀텍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 뭐 애플에다가 투자했던 세콰이어 캐피탈과
매트릭스가 투자한 굉장히 부자 아빠의 그런 스타트업이고요. 뭐 기존에 이미 서비스들을 뭐 스타트업 치고는 6년이라는 시간을 이미 좀 진행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 서비스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여기 카카오페이나 페이코처럼 컨슈머 기반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국 NFC의 서비스들처럼 머천트 단이 저희의 유저가 되는 머천트들에게 서비스를 결제가 일어날 때 프론트 단, 그다음에 백엔드 단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 이 뭐 한국에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중국을 베이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알리페이, 위챗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지금 동남아권들에 있는 국가들을 지금 서비스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그다음에 UAE, 러시아, 지금 각국에 있는 모바일 페이먼트들을 회사들과 같이 지금 서비스를 만들면서 각 나라에 있는 그 서비스들을 한 앱에다가 담아서 한국에 있는 혹은 각 나라에 있는 머천트들에게 한꺼번에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롯데면세점이 지금까지는 알리페이나 위챗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들을 사용한다거나 직접 연동을 해서 그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았죠. 근데 요즘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확 떨어지고 또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동남아 사람들도 동남아 관광객들도 모바일 페이먼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한국에 있는 그런 머천트들이 동남아에 있는 각 페이먼트들과 다 연동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QF라는 회사에서 QF페이에서 그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담아서 한꺼번에 제공을 해드리는, 또한 이게 이제 한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인바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웃바운드로는 뭐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같은 한국에서 이제 앞으로 자리 잡을 모바일 페이먼트들을 동남아 국가로 저희가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 국가들에 같이 가지고 나가서 그쪽 머천트들에게 같이 제공을 해드리는 역방향의 서비스들도 지금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전하고 있는, 계속 앞을 바라보고 있는 회사고요. 한국에서도 이제는 또 다른, 그동안은 알리페이나 위챗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어떤 외화 벌이를 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이제 먹거리를 가지고서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라 지금 같이 이쪽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알리페이에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페이먼트 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뭐 중국 하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이것도 전 세계적인 모바일 금융 서비스죠. 그것만 있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같은 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또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QF페이와 같은 회사의 존재를 잘 몰랐거든요. 게다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QF페이가 단순하게 솔루션만 지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 전역에 고객단에게 메타 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지향하고 있어서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오늘 토론한 내용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규제에 관련된 이슈, 걸림돌. 간편결제 사업을 확대함에 있어서 어떤 규제와 걸림돌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 모델. 간편결제 서비스가 결국 일부는, 지금 대부분의 간편결제는 이제 현 단계에서는 기존의 금융에 기대거든요. 기존의 금융에 기대다 보면 당연히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투자 비용은 어마어마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수익 모델은 뭘까? BM은 뭘까? 이게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간편 결제와 관련된 시장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사업이 좀 약간 규모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국내 간편 결제가 아까 한국의 NFC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7개가 넘거든요. 3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다 살아남지는 못할 거고, 결국은 춘추전국으로 흘러가든 아니면 빅 원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한 2, 3위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형태가 되든 뭔가 재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시장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주제별로 이야기하면서 다 들어보려고 하면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특정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각 기업의 의견을 다 듣지 않고 일부 기업의 의견을 드리면서 또 추가 질문을 하고 또 다른 질문 넘어가고 이렇게 좀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페이코 정상민 부장님이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핀테크 영역 관련해 가지고는 핀테크 산업협회도 있고 우리 또 인기업 내부에서도 분과를 만들어서 간편결제 시장을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간편결제와 관련된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 테고 뭐 규제 이슈가 됐든 뭐가 있든 그 관련해서 한국에서의 간편결제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 걸림돌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그런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간편결제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그 소비자 인식 전환,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 소비자들이 이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가맹점 확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중국 시장하고 달리 신용카드 인프라가 워낙 잘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간편결제 업체들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는데 사실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이제 플라스틱 카드로 결제를 할 때는 지문 인식이라든지 비밀번호 인증이라든지 입력이라든지 앱을 실행해야 되는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간편하게 사실 결제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 사실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간편 결제는 마그네틱 플라스틱 카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근데 결국 이 결제 패러다임이 이제 현금에서 카드에서 이제 모바일 간편 결제로 이렇게 전환되는 게 큰 대세고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런 흐름을 좀 더 용이하게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개별 사업자들이 좋은 서비스, 간편한 서비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각종 할인 혜택과 리워드 등의 마케팅 측면에서 어필을 계속 해야겠지만 정부 지원 정책이 계속 그 병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 그 국내 인프라 환경에서는 이 모바일 간편 결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내용 중에 계좌 기반의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을 이제 검토하고 계시다고 발표를 주셨습니다. 금융위에서도 사실 이제 모바일 간편 결제 활성화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정책 검토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계좌 기반의 간편 결제, 그러니까 앱투앱 결제나 계좌를 등록해서 간편 결제하는 계좌 기반의 간편 결제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으로 좀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근데 사회 전반적으로 사실 모바일 간편 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조금 결제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 카드 기반의 간편 결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원 정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 부분 말씀드리면 지금 신용카드는 15%, 그다음에 현금이나 직불, 체크카드나 선불전자지급산, 전자화폐 같은 현금성 지급결제 수단의 경우에 30%까지 이제 소득공제가 되면서 특별히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40%까지 그 소득공제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간편 결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용자분들의 그런 그 이용도를 좀 이제 유인을 하고 견인을 하려면 그게 이제 계좌 기반이건 카드 기반이건 구분하지 않고 간편 결제 서비스에 있어서는 소득공제율을 꼭 근데 40%가 적절하다 이런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적절한 수준의 소득공제를 부여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현금 결제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좌 기반의 간편 결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시겠다고 하면 거기는 추가적으로 다른 인센티브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소득공제율을 조금 더 높여주거나 하는 식의 조금 더 전향적인 검토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가맹점 확대와 관련해서 오프라인 피주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가맹점에 간편 결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밴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피주 방식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오프라인 간편 결제는 이제 밴 방식으로 서비스가 연동이 되고 있는데 밴 방식은 기존에 벤사가 깔아놓은 그 신용카드 결제망을 이용해서 간편 결제 업체들은 그 제일 앞단인 사용자 인증 부분 정도에만 이제 토큰 값을 가지고 인증을 내는 요 정도에만 관여를 하고 결제나 정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형태거든요. 근데 밴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가맹점 연동을 하려면 특정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는 벤사가 어딘지를 확인해서 그 벤사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연동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벤사가 한
13개 정도의 벤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벤방식의 경우에 이 모든 벤사들과 전부 다 협력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영업을 해서 이제 가맹점을 늘릴 때마다 이들의 그 협조를 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진입 장벽이 되거나 좀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PG 방식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니시스나 KCP처럼 이제 PG 모듈을 적용해 가지고 바로 이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오프라인에서도 PG 모듈만 적용을 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오프라인 가맹점 저변 확대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다만 이번에 이제 역시 이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오프라인에서 PG 방식은 가맹점에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이 없는 조건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PG 방식의 경우에는 가맹점과 PG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가맹점이 구조적으로 이제 PG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최근에 이제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부분도 그렇고 정부에서 이제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이제 낮춰주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뭐 그 PG 방식에 대해서 뭐 어떻게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이 없는 선에서 허용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PG 방식의 경우에는 미수 채권에 대한 책임도 PG사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영세 가맹점 폐업 등에 대한 책임도 현실적으로 이제 PG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뭐 각종 핀테크 기술을 적용하는 R&D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PG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 비용이라든지, 뭐 마케팅 비용 등을 PG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가맹점에서 이런 간편 결제 PG를 적용했을 때 가맹점의 뭐 고객 유치라든지 뭐 각종 마케팅 차원에서의 할인 혜택이나 리워드 등을 이용자가 이제 받게 됨으로써 받는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도 판매자 어드민을 통해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별 카드사들의 결제일이나 결제 내역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간편 결제 서비스가 제공하는 어드민을 통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런 효율성 측면들을 고려해서 가맹점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수수료가 시장에서 결정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구조적으로 수수료 부분이 가맹점분들에게 조금 더 부여될 수 있다는 부분만 가지고 시장에서 벤방식으로 이렇게 일어나하는 이런 정책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금융위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로 이제 이 부분도 전형적인 검토 결과가 나오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되면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핀테크 저희 협의회에서 그 안건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선불전자지급산의 발행 한도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그 페이 사업자들이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이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사업성 확장에도 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무슨 포인트나 무슨 캐시 같이 이제 미리 유상으로 대가를 충전해서 그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뭐 친구에게 송금하거나 하는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가 최대 그 충전할 수 있는 발행 한도가 50만 원이고 실제 명의가 확인된 경우에도 200만 원이 한도예요. 근데 지금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냐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이제 장벽이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충전한 금액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체크카드 형태로 백화점에서 이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한다든지 뭐 온라인 내에서도 뭐 여행이나 뭐 고가의 가전제품 같은 고가의 상품들을 구매하는 결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50만 원과 200만 원의 발행 한도는 사실 이제 사업적으로는 제약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업계에서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좀 비교를 하자면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해서 계좌를 등록해서 뭐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그 계좌에서 바로 그 대금이 지급되는 그 판매자의 계좌로 바로 대금이 지급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이 있는데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 한도가 1억 원이고 비대면인 경우에도 2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보면 직불전자지급수단보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그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이용 규모도 그렇고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제 이용 한도가 높아져 가고 있음에도 직불전자지급수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낮은 한도를 가지고 있어서 한도 증액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금융위 쪽에 의견을 개진하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금융위에서도 전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이제 소득 공제, 그다음에 가맹점 측면에서 오프라인 피지, 그다음에 이제 규제 개선 차원에서 뭐 선물 전자지급수단 발행한도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바일 간편 결제로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들이 계속 이제 병행이 돼야 될 거고, 뭐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스웨덴에서 2030년까지 이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지금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 현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고, 뭐 상점들에서도 현금 그 결제를 이제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고, 은행들에서도 ATM 기계를 없애고 현금을 받지 않는 은행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덴마크에서도 이제 그 단스케뱅크의 모바일 페이 같은 경우 전 국민의 50% 이상이,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90% 이상이 그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제 보도 자료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들이 좀 같이 가미가 돼야 뭐 이런 모바일 페이 활성화나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정책 검토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실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정부의 규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만 좀 해결되면 좀 더 간편결제 시장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곰곰이 들어보면 이제 페이코의 관심사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관심사가 첫 번째가 오프라인 결제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좀 거래 규모나, 그리고 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실제 우리 국내에서 전체 이루어지는 온라인 결제, 오프라인 결제의 비율을 놓고 보면 거의 80% 이상이 다 오프라인 결제 중심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진출을 당연히 꿈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온라인 간편 결제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코멘트를 주신 것 같고, 또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제 선불 카드. 사실은 간편 결제가 뭐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가장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비자 입장의 수단은 선불로 충전해놓고 쓰는 거거든요. 마치 스타벅스 앱에서 쉽게 결제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선불로 충전해놓고 쓰면 그 어마어마한 이자 수익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곰곰이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바일 금융과 간편 결제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다른 나라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규제 관련된 이슈는 한국과 좀 뭐가 다른가, 그런 측면이 좀 궁금한데, 다행히도 우리 그 권 대표님이 그런 중국 사업 경험도 있고 또 마침 동남아시아 사업도 전개하고 있으니까 국내와 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간편 결제에 있어서의 규제 이슈, 이런 것들은 어떤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금 핀테크 처음 돌아가는 첫 바퀴 돌릴 때 아마 여기 황 대표님이랑 여기 이진 이사님이랑 같이 많이 예전에도 뵀었는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정말로 매일 제가 한국에 와서 중국 베이스로 있지만 한국에 와서 하는 일이 금감원 금융 기재부를 정말로 매일같이 드나드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리페이가 한국에 정착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로 굉장히 긴 시간과 정말로 진짜 피나는 결과물로 결국에는 지금 이 그 알리페이랑 위챗 이런 해외 페이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저는 어디 컨퍼런스에 참석하라고 하거나 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자분들한테 카메라 꺼달라고 말씀드리고, 거기 앞에 기관장들을 포함한 정말로 정부 관계자분들이 계실 때 정말로 솔직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발 이러지 좀 말아 달라. 정말로 창피하고 정말로 이런 한국의 이런 선 규제에 따른 이 한국의 스타트업들, 그리고 해외 이런 선진, 어떻게 보면 잘 발전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는 거를 막는 거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고 다니는 1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들에서 저를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솔직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에 오래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중국의 금감원이죠. 그리고 뭐 인민은행 격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들의 스탠스는 항상 선 발전 후 규제입니다. 선 발전 후 규제라는 거는 지금 한국에서도 아까 27개까지 세보셨다고 그랬죠, 황 대표님.
예, 저도 세다가 저도 포기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까지 올라왔을 때는 정말로 뜨거운 반응이었고 그 정도 기업들이 다 같이 움직일 정도였으면 정부가 조금만 더 뒷받침해주고 조금만 더 엑셀레이터를 밟아줬으면은 아마 한국이 아무리 뭐 카드 기반의 카드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고 성숙해 있다고 하는데 이 많은 기업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데 그 많은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 하는데 우리의 좀 삶이 좀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도 똑같았습니다. 알리페이를 기반으로 여러 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텐센트와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같이 두 시장을 이 두 공룡 기업이었죠. 공룡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갔는데 이 커지는 거를 갖다가 규제를 한 게 아니라 먼저 니네 커봐. 이렇게 돌아가네.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 가지 뭐 보안 이슈도 생기고 뭐 자금 세탁, AML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조금 가시화가 될 때 이제 정부에서 기관들에서 이제 부르죠. 다 와봐. 니네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올라오고 있는 플레이어들, 성숙한 플레이어들, 기존 사업자들 다 부른 다음에 지금 이 정도 시장이 커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액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트랜잭션도 늘어가고 있어. 여기에 대한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니네 공룡들이 얘기해봐. 그리고 새로 정말 스타트업들 우리가 대기업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움직이는 그 스타트업들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수용을 하고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다 같이 그거에 대해서 토론 후에 규제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규제를 시작을 하죠.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느낌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에 걸려. 근데 여기에도 걸릴 수가 있거든. 아니면은 요 항목에 걸릴 수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괜찮아. 근데 그리고선 검토하고 넘어가서 한 2달 3달 지나고 나면은 다시 다른 국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감독국에서 야 이거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시키기다 보다는 일단은 굉장히 디펜스가 먼저인 그런 문화입니다. 지금도 뭐 그럴 거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굉장히 많이 느슨해졌다기보다는 굉장히 관대하게 여러 측면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르고요.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이나 동남아 모두 그 모바일과 관련해서는 거의 그 리프로깅 현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핀텍 리프로깅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로 뭐 은행 계좌 자체도 없던 사람들이 대다수고 또 거기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현금 거래나 아니면 모바일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한 바퀴를 다 넘었단 말이에요. 위에 한 계단을 더 뛰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거래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아직 이런 거에 대한 규제, 법령, 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제재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일단은 받아들이면서 산업을 육성시키는 거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국가들은 또 금융 제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진출하기는 또 힘들어요. 그쪽에서는 또 정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몇몇 국가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른다고 해서 일단은 안 돼가 아니라 일단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동남아,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그리고 아까 스웨덴의 사례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한국에서도 이제는 많이 제가 2013년부터 2012년, 2013년부터 기관들을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그때와 지금 2018,
2018년 지금 이제 거의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죠. 그 핀테크에 어떻게 보면은 한 두세 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요 타이밍에서 보는 제 한국에 대한 시각은 예전보다는 정말로 많이 기관들에서 감독국들에서 이해를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뭔가 산업을 발전해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앞으로도 더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에는 좋게 끝났네. 아직은 이제 또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낮에는 결론적으로 저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금융 쪽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금융이 가장 크고 왜냐하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득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에 대한 눈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다 보니까 뭐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쨌든 많은 격세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또 스위스 쪽도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들을 보면 금융 쪽에 상상을 불허할 만큼 좀 빠른 속도인 것 같습니다. 규제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카카오페이에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수익 모델 관련된 사항이에요. 사실 이 간편 결제라고 하는 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수수료 기반의 BM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제한적이고 투자한 거에 대비해서 상당히 규모도 작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간편 결제 기반으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엠이 뭘까? 마치 그 얘기는 카카오톡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한메일과 카페 블로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검색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돈은 어떻게 벌까? 비슷한 질문인 것 같긴 하거든요. 간편 결제라고 하는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카카오페이가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벌써 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급 결제로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제 카드 결제로 보면은 카드 피가 일단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정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계좌 기반의 결제를 정부에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적인 관계에서 보면 은행의 이제 펌 수수료라고 하죠. 충전하는 그 비용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마진, 거기에 이제 마케팅비까지 다 포함을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는 사업은 맞고요. 근데 저희는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용자들을 많이 모으면 그 안에서 결국 돈을 벌 수 있더라라는 경험을 저희는 직접적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카카오톡도 아직 그 카카오에서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하면서 계속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돈을 내지 않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사용자들을 많이 모았더니 뭐 게임부터 해서 그 위에 이제 비즈니스를 올려가면서 카카오도 돈을 벌었죠. 카카오페이도 비슷한 것을 이제 저희도 비슷한 방향으로 사업을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인프라 카카오톡의 메시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송금과 결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금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 은행 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저희 입장에서도 뭐 저희가 돈은 많으니까 보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리고 결제도 저희가 이제 많이 확성화되고 있지만 거기 안에서는 아까 돈을 많이 벌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결국 카카오페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라인업들을 말씀드려서 결국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지금 진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위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생활 금융 서비스를 올려서 결국 거기서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내고 매출을 내고 영업이익을 내서 그것이 안정화되면 회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성장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또 카카오페이 갑자기 저희를 걱정해서 뭐 송금을 다른 데 쓰시거나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잘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모아서 네, 좋은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데 또 좋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들이 그렇듯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그렇듯이 트래픽을 만들어내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만 그 트래픽을 나중에 다른 BM, 광고 BM이 됐든 뭐 커머스 중개 수수료가 됐든 다른 BM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간편 결제를 놓고 보면 카카오페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간편 결제의 규모가 늘면 비록 영업이익률이 1%지만 규모가 늘면 어쨌든 그 1%가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어쨌든 그 수수료 기반의 규모를 늘려서 오는 추가적인 수익 모델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 쌓인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마케팅, 광고가 있고, 세 번째로는 원래 기존의 금융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쌓은 금융 데이터 기반으로 금융 상품 같은 것들을 또 만들고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모델들이 있고, 뭐 그런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한국 NFC도 어쨌건 직접 카카오페이나 페이코와 같은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솔루션도 제공하고 또 일본에서 또 머천트 대상의 그런 사업을 전개하면서 BM들을 계속 발굴하실 텐데 한국 NFC에서 생각하는 간편 결제의 BM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간편 결제는 다들 수수료 비즈니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피지사의 우리나라 평균 수수료율이 0.2%입니다. 0.2%. 이 0.2%로 상장도 하고 영업이익도 600억 이상 내고 있는 회사들이 3개 이상 있는데요. 피지하고 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피지 수수료가 좀 높거든요. 아까 부장님도 얘기하셨듯이. 근데 왜 높냐면 그 피지 수수료 안에 벤 수수료가 또 추가돼 있어요. 그래서 카사 입장에서는 온라인 결제 수수료가 높게 형성돼 있고, 오프라인 수수료는 정부 정치권의 압박으로 강제로 인하됐죠. 영세 사업자는 1.5%만 받아라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해외는 이 오프라인 온라인 결제 구분이 없어요. 그냥 피지사가 다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벤사, 이렇게 피지사 이렇게 나뉘어서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섞이고 있어요. 섞이면서 서로 경쟁이 일어나면서 수수료 인하가 더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수료만 갖고는 힘듭니다. 저희도 지금 머천트 수수료가 3.4%인데 되게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 가맹점이 7만 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쓰시냐면 그거 이상의 부가가치 만들기 때문에 쓰세요. 뭐냐면 가맹점 중에 저희 동네 정육점이 하나 있는데 동네에서 고기만 팔던 분에 이렇게 곰탕을 끓여서 페트병에 담아서 파셨어요. 근데 동네 장사했을 땐 그게 뭐 하루에 팔려봐야 10통 이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끓이는 장면하고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설 연휴 때 그게 한 1,000만 원 단위 주문이 이틀 동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연휴 내내 곰탕만 끓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매출이 온라인에서 발생하면서 아 이건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서 저희 걸 쓰게 되셨고요. 또 요즘 특이한 가맹점이 교회가 들어오셨어요. 교회. 올해부터 이제 종교인 과세 되면서 회계 투명성을 위해 헌금을 카드로 받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송 카메라가 취재 가기로 했다가 요즘 뉴스가 워낙 큰 게 많이 터져서 스케줄을 못 잡아주고 계신데요. 이 교회 입장에서는 헌금을 현금으로 받아왔더니 이제 신도분들께서 현금을 준비하기 힘든 거예요. 요즘 현금 잘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또 교회 내는 돈이니까 좀 깨끗하게 봉투로 하다 보니 ATM 가가지고 수수료 내가면서 이제 현금 찾아서 내셨는데요. 카드로 내면 좋은 점이 있어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도 기부금 처리 자동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카드로 받으면 회계 투명성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관련된 부수 업무도 사라지고 낸 사람들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수료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교회에서 도입을 하신 거고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녀들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학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카드로 원비 결제를 하시거든요. 아니면 애편에 카드 들려보내잖아요. 근데 애가 카드 가져온 사실을 잊어버려요. 선생님한테 줘야 그날 카드비가 결제가 되는데 선생님도 잊어먹고 애도 잊어먹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애가 들고 다닙니다. 카드를. 그러다 이제 나중에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학원 입장에서는 수강료가 딱 제 날짜에 안 들어오는 것도 경영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관리 비용과 쓰는 비용보다 수수료가 낮으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부분은 결국은 시장 경제에서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수수료 참 싼 편이에요. 카드 사용률이 높다 보니까. 일본은 평균 5%고요. 충격적인 사실은 한 달에 2번 돈 줍니다. 피지사에서. 그러니까 이 음식점 장사하는 분들은 재료비를 다음 날 못 받아서 장사를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일본에 카드가 결제가 없냐면 가맹점들이 없어요. 맥도날드가 작년부터 돈 받았어요, 카드를.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된 게 우리나라는 이틀 만에 카드사가 입금해 주는데 일본은 한 달에 2번 준다는 거. 이런 측면들이 바뀌면서 시장이 생기고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그런 틈새를 계속 공략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은 결국은 시장 경제 통해서 풀릴 수 있다고 보고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드린다면 가맹점도 만족하고 유저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기반의 기존 가지고 있던 수수료 비즈니스 모델 부분을 간편 결제 시장이 그대로 가져오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잘못된 관행이나 또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수수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BM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 한 가지 제가 빼먹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벤리스 결제라고 요즘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벤사들이 그동안 참 좋은 영업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수익률도 굉장히 높았는데 모바일 페이먼트가 무서운 게 벤망을 안 타고 카드사 직승인을 낼 수 있어요. 그럼 중간에 벤사의 역할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미 그 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모바일 머천트 상대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벤망을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그럼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벤 사업자들도 저희 같은 회사를 굉장히 경계하고 계시고 사실 견제도 많이 하고 계시고 산업 구조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틀어질 때 기회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수수료 수익 부분도 크게 변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니 그냥 딱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게 알리페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 말씀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로세스는 가맹점의 벤사가 벤단 말기 납품하고 그리고 중간에 또 피지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신용카드 이 세 군데가 들어가서 어쨌든 수수료를 빨대처럼 빨아먹는 건데 그리고 내 은행 계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세 군데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결국 소비자와 가맹점이 만나서 거래하는 이 세 군데에서의 수수료가 나가는 거고 은행이 맨 뒷단에 있거든요. 근데 알리페이는 사실 이 세 군데를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알리페이가 은행이기 때문에 이 세 군데를 다 없앤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기존에 4% 5% 받을 걸 1, 2%만 받아도 가맹점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더 나가서는 알리페이도 1, 2%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더 좋은 것이고 거기다가 알리페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BM을 만든 게 마케팅 플랫폼. 거기서 이제 머천트들한테 CRM 툴을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그건 마치 한국 NFC가 이야기하고 있는 머천트단에 단순 결제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온라인에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것까지 제공하는 그 부분까지 간 것처럼 이미 벌써 알리페이는 커머스도 가지고 있고 마케팅 플랫폼도 제공하고 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세 가지 비앱의 종합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 게 저는 또 페이코라고 생각하고 페이코가 단순히 간편결제 페이코만 하는 게 아니라 쇼핑몰 쪽 관련된 투자도 하고 있고 또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과 음악 콘텐츠 쪽, 만화 쪽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결제도 페이코로 엮었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커머스와 마케팅까지 연계된 플랫폼을 꿈꾸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간편결제가 지향하는 최고의 모습은 기존에 있던 벤 그리고 피지, 신용카드 그걸 다 없애고 은행마저도 대체할 수 있는 지향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바로 사실 알리페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중국 알리페이도 담당해 보셨고 또 지금 QFA 사업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 생각하시는 간편결제 시장의 미래의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측면에서 좀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될까요? 많은 회사들이 지금 뭐 앞에서도 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 결제 수수료만으로는 크게 의미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 자체도 그 수수료에 어떻게 막 목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들은 그 수수료도 중요할 수 있지만 보통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뭐 페이코나 NHN이라는 정말로 오너분께서 빵빵하게 밀어주시는 어떤 그런 서비스 또 카카오처럼 또 돈 많은 회사 정말 뚝심 있게 아까 여기 나오기 전에 정말로 이야기 나눴듯이 정말 뚝심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방금 이진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서비스 결제 플러스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그 트래픽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 서비스들을 계속 지금 분명히 만들고 계실 겁니다. 아마 뒷단에서는 그 앞으로 나올, 우리가 앞에서 정말로 그 내놨던 그런 서비스, 결제 서비스들이 앞으로는 그 결제 서비스를 타고 다른 우리가 결제가 아닌 다른 서비스들의 결제를 담당하는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건데, 뭐 저는 BM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생태계 자체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이 BM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큰 생태계 자체를 만들면서 각자의 퍼즐 하나하나를 맞췄을 때 그걸 이어주는 게 결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제가 일단은 베이스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근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퍼즐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뭐 하나하나를 맞추는 것에서 그 각자의 서비스들이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의 어떤 생활 방식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게 분명히 저는 B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뭐 0.1%, 0.2%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시간이 9시 5분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앞으로 미래의 시장 전망. 사실은 이제 간편 결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이, 간편 결제가 기존의 신용카드가 사실은 간편 결제죠. 그런데 신용카드사들의 간편 결제는 10년 전이건 5년 전이건 1년 전이건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카카오페이만 해도, 페이코만 해도, 또 알리페이만 해도 그 안에 서비스 앱을 실행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들을 보면 계속 바뀌거든요. 1, 2개월마다. 아까 우리 카카오페이도 얘기했지만 청구서, 그 옛날에 이메일 청구서 받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청구서를 뭐 도시가스건 뭐 전기 요금이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바뀌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서비스처럼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이 막 바뀌면 새로운 걸 기능을 써보고 싶은 것처럼 그런 변화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간편 결제 시장이 한 3년, 5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펼쳐질까? 즉 예를 들어 저는 카카오페이만 사용할까? 아니면 카카오페이도 사용하고, CGV 결제할 땐 카카오페이 사용하고, 대한항공 결제할 때는 뭐 페이코 사용하고, 오프라인 상에선 삼성페이 사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간편 결제를 이용할까? 아니면 간편 결제를 한두 가지만 딱 국한해서 이용을 하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 측면은 간편 결제가 지금처럼 기존에 있었던 신용카드를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삼성카드 쓸 수 있고 신한카드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연동하는 정도의 형태의 모델로 국한된다고 하는 것과, 아니면 간편 결제 그 자체가 꿈을 더 크게 키워서 그냥 카카오페이 카드처럼 그게 이제 더 선불로 더 넘어가고 월급 통장도 그런 다 연계해서 알리페이가 그랬던 것처럼 기존 신용카드와 은행조차 다 대체하는 모델로 들어갔을 때하고 좀 다를 거거든요, 모습이. 그런 측면 하나. 두 번째 측면은 11번가 G마켓, 뭐 배달의 민족부터 해서 이 수많은 커머스, 쿠팡부터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인 간편 결제를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11페이부터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과연 그게 계속 그렇게 존재할까? 아니면 나가 떨어지고 차라리 페이코에 독점적으로 제공하든 카카오페이에 독점적으로 제공하든 그렇게 될까? 그게 좀 궁금해요. 마치 우리가 검색을 씀에 있어서 네이버 검색, 옛날에는 뭐 알타비스타, 야후 검색 되게 많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지금 검색은 딱 두 가지거든요. 메신저는 한 가지예요, 사실은. 카톡으로 한국은 다 통일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간편 결제는 어떻게 흘러갈까가 참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각도에서 볼 때. 그런 측면에서 네 분의 향후 시장 전망이 궁금해요. 어떻게 우리 국내 시장이 5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까? 그리고 그 흘러가는 이유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 NFC부터. 예. 제가 얼마 전에 대형 박물관 갔더니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신용카드가 딱 전시돼 있더라고요. 예, 카드 뭐 초기 카드부터 아멕스죠. 그거 다이너스트 클럽인가요? 그거부터 해서
모바일, 구글 원래까지 이렇게 한 섹션으로 전시돼 있는데요. 크레딧 카드는 형태만 바뀌지 계속 여신 기능이라는 기본 기능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래서 그런 문화도 좀 있기 때문에 한동안 저 죽을 때까지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간편 결제 꽃은 저는 P2P 거래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개인 간 거래가 여신 기능을 갖거나 조금 캐시리스 서비스로 편리하게 다가왔을 때 이게 시장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여러 가지로 막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도 머천트로 개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카드사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카드깡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면서 못하게 해요. 근데 사실 카드사의 속내는 이거예요. 현금 서비스에 고객이 줄어들까봐. 그렇죠. 우리 현금 거의 안 갖고 다니시죠? 중고나라에서 만약에 누구 물건 파는 사람 만났을 때 현금 없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뭐 토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그 사람이 카드를 받을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법으로는 제재가 없다지만 카드깡 우려로 못하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한테 한번 제안을 했어요. 그 개인 간 거래를 좀 허용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니, 허용은 이미 돼 있는데 니들이 안 하는 거고 가이드라인 만들면 오히려 하나의 규제가 되니까 못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더치페이가 앱이 없는 게 그 이유예요. 뭐 10명이 밥을 먹으면 한 사람이 가맹점이 되고 9명이 그 사람한테 결제하면 얘가 대표로 가게 주인한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개인 가맹점에 대한 알지 못하는 혹은 숨어 있는 그런 제약들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풀리게 되면 정말로 개인 간의 거래들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간편결제 시장이 열릴 거라고 보고요. 알리페이가 잘하고 위챗페이가 잘하는 게 그런 개인 간 거래잖아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서비스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규제나 또 제약들을 풀 수 있는 것들을 여기 계신 회사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야겠죠.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망을 카드사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간편 결제는 아무래도 P2P 간의 거래 부분을 좀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 각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들이 자체적으로 뭐 춘추전국 시대처럼 각각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진 이사님. 네, 이미 그 더치페이 기능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미래 이제 간편 결제의 모습은 온라인 쪽은 지금과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금융 카드사들 포함해서 간편 결제사들이 그동안 잘 많이 고민을 해왔고 이제 이런 매체 PC에서 모바일로 바뀌고 모바일에서 또 그 다음에 어떤 매체로 바뀔지 모르지만 그 매체가 바뀌면서 그거의 특성에 맞는 간편 결제들이 계속해서 어쨌든 매체가 바뀜에 따라 같이 발전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오프라인 결제의 모습은 좀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신용카드의 결제 비중이 워낙 높은 것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도 하시고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긴 한데 지금 트렌드가 그런 매체가 플레이트에서 이 모바일로 넘어오는 이유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매체에서 모바일이라는 매체에서 그 꺼내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기능을 동시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결국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다고 이제 외부에서 먼저 증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결제의 모습은 신용카드보다 모바일을 꺼내거나 다른 매체로 결제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이제 5년 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바일일지 아니면 또 다른 매체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국에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용자들이 하나의 간편 결제사를 쓸 거냐 여러 개의 간편 결제를 쓸 거냐는 명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알리페이도 그렇고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 결국 금융 서비스에서 자기네들이 금융 서비스에서의 어떤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보니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알리페이를 쓰면 쓸수록 사실 그런 부분에서 베네핏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잘 해내는 어떤 플레이어가 있다면 이런 체리 피커처럼 1,000원, 2,000원 할인해 준다고 해서 다른 페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의 베네핏을 많이 주는 간편 결제로 저희는 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금처럼 이제 몇 개 업체들이 계속해서 참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파일을 키워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아까 황 대표님이 얘기했던 더치페이는 카드 기반인 거고, 그렇죠? 여기 우리 카카오페이 더치페이는 현금, 그러니까 은행 통장에 계좌가 있는 잔액이 있는 걸 기반으로 하는 거죠. 네, 일단 그 결제를 하신 다음에 카카오톡 안에 보면은 이제 송금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고, 그걸 누르면 더치페이라는 기능이 있고, 그걸 하면 이제 친구들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얼마 결제했어 그러면 알아서 딱 나눠주거나 아니면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네. 황 대표님 얘기하신 건 사실은 카드 기반, 신용 기반으로 제공하는 걸 얘기했던 거예요. 참고로 우리 정상민 부장님. 네, 지금 뭐 간편결제 시장의 전망이나 이런 건 제가 이제 시간이 짧아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당분간은 사실 이제 지금 간편결제 시장이 특정 플랫폼이나 특정 유통 채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간편결제 종류들이 좀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간편결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파이가 커질 때까지는 이제 모든 사업자들이 다 잘해야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그 결제 그 형태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범용성 부분에서 지금 이제 유통 채널에서 뭐 가령 뭐 최근에 이베이 스마일페이도 오프라인 간편 결제 쪽으로 진출을 하고, 그러니까 자사 유통 채널에서만 사실 사용하던 간편 결제가 범용성을 넓혀가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각 분야에서의 간편 결제들이 그 플랫폼과 환경에 맞는 그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계속 내놓으면서 시장을 같이 키워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결국 범용성을 가져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정말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뭐 지갑 없이 지폐 없이 밖에 나와서도 결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범용성을 넓혀가고, 뭐 그런 범용성을 확보한 업체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페이코도 지금 저희는 이제 특별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페이코에 뭐 여행이라든지 맛집, 예매, 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붙여서 오히려 페이코 서비스를 플랫폼화하는 쪽으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페이코 서비스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플랫폼이나 유통 채널을 국한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페이코 가맹점이기만 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 대표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편결제 시장은 지금 옆에 계신 뭐 카카오나 페이코 같은 정말로 플랫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하나의 플레이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플레이어는 결국에는 유통사들, 뭐 롯데나 뭐 엘페이나 11페이나 자기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유통사들의 이제 페이먼트가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사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5년 동안 제 개인적인 생각은 5년 동안 이 세 플레이어들이 각자 도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유통사 기반의 그 페이먼트들은 결국에 이 플랫폼 기반의 사업자들이랑 같이 조인해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 그 유통사 그 자기 그 회원들, 자기 고객들만을 가지고선 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 유저들의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고, 유저들이 뭐 양분화가 되든 일원화가 되든 그 유저들을 갖고 있는데 많은 유통사들이 다 같이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카드사들이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일 것 같아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카드사들이 거의 다 간편 결제나 이런 것들 열어줬지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 열어준 게 거의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카드사들도 이미 지금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낮춘 상태에서 또 간편결제 이 시장에 또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까지 이 시장을 준다고 하면은 그런 같이 수익을 쉐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카드사들은 굉장히 그러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 많은 플랫폼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카드사들도 같이 움직이기는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새 플레이어들이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의 이익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분담이 된다면은 아마 최종적으로는 한 플레이어 혹은 이제 두 플레이어 정도로 최종적으로는 갈 것 같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유저들이 어떤 그 시장 상황이 지금 플레이어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른 거에 유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긴 할 텐데 그 유저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가장 잘 캐치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원하기 전에 먼저 원하는 것들을 입 앞에다가 딱 줬을 때 눈앞에다 줬을 때 유저들은 아마 그거에 대해서 억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5년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